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대구로 가는데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영화 같은 치정살인 사건입니다. 살인범은 여자입니다. 1960년생, 사건 당시에 45세였던 유부남 김모 씨고요. 피해자는 남자, 10년째 만나던 내연남 이 씨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남녀 사이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요, 각자 새로운 연인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 보복살인의 발단이 됐습니다. 여러 명의 남녀가 얽혀있는 사건인데요. 사실 세상에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정말 놀랍습니다. 가해자 김씨, 징역 22년형을 받았습니다. 중형이죠. 그 정도로 범행이 잔인했습니다. 죽인 다음에 골절기로 자르고 야산에 버렸습니다. 골절기? 정육점에서 쓰는 기계 있잖아요. 뼈째 자르는 거, 우족, LL갈비 이런 거 자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원한, 그리고 사체를 잘라버려서 절대로 적발되지 않겠다, 이런 완전 범죄의 강한 의지까지 담겨 있던 건데요. 실제로 몰수된 범행 도구를 보면요, 여행용 가방, 캐리어죠, 비닐봉지, 노끈이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러면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요, 당시에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남성과는요, 95년부터 10년째 관계를 이어갔는데, 그런데 이 사건 가해자, 피해자, 피고인 이렇게 부르면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10년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남자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새로운 내연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연락도 안 받고 만나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하지만 남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집요하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2005년 9월 남자가 드디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 이제 포기하고 돌아섰냐? 배신감에 화내고 떠났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집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여자를 협박까지 했어요. 남편에게 알리겠다, 딸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심지어 당시에 딸이 고3이었습니다. 고3 9월이잖아요. 수능 얼마 안 남은 상태였잖아요. 여자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남자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마주치면 집요하게 성관계 요구하고, 거절하면 욕하고, 마음대로 몸 만지면서 괴롭혔습니다. 엄청난 집착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그때 이 남자에게도 새로운 여자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요, 본처가 있고요, 또 이 여성이 있고, 또 새로운 두 번째 내연녀까지 여자가 3명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분노하는 동시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다 얘기할 것 같았거든요. 그럴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 협박을 견딜 수 없다. 너무 두려워한 거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범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2005년 10월 23일, 범행 이틀 전입니다. 동네에 있는 공업사 대리점에 가가지고요, 사체를 자를 때 쓸 정육점용 골절기, 이거를 미리 골라놨습니다. 그리고 범행일로 고른 10월 25일 오전 10시 20분인데요. 남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보자고 합니다. 남자가 바로 나왔는데요.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수도꼭지 고장났는데 와서 좀 고쳐줘, 이러면서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승용차를 타고 여자 집으로 왔고요.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이제 고치려고 등을 보이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의심도 안 했고 경계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계속 원했던 이 여자가 나를 불렀다, 집으로 오게 했다, 뭔가 부탁도 왔다, 내가 이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기분이 좋고 좀 들뜨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수리 후에 있을 또 뭔가를 기대할 수도 있었겠고요. 실제로 여자가 남자를 공격한다, 살해한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더 센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소영처럼 약을 먹여가지고 잠재운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독살을 하거나, 또는 잠잘 때 몰래 다가가가지고 기습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청부살인을 하거나, 이런 방법 아니고서는 사실 여자가 남자 죽이는 게 쉽진 않죠.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하거나.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공격해서 힘으로 죽이면 그게 크게 화제가 되고 언론에도 자주 나오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남자가 방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여자가 조용히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로 다가와서 머리를 힘껏 내리칩니다.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공격당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분노와 원한에 의한 복수범죄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과도한 공격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거를 오버킬이라고도 하죠. 이 사건에서 무려 40여 차례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이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살인이라는 목적 달성한 후에도 공격이 계속 이어졌어요. 죽이고 싶었던 상대가 죽었으니까 거기서 끝내도 됩니다. 다 한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동안 쌓인 불만과 증오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40여 차례나 망치로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리쳐서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물론 이 복수나 응징의 의지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해한 다음에 이제 공포심 때문에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복수심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인 다음에 뭘 했냐? 여자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죽은 남자의 옷을 뒤져요. 현금을 빼갑니다. 260만 원을 훔쳤습니다. 야, 이거 현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이게 신기한데 여자는 그걸 또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잠시 뒤에 나오는데요. 이 돈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260만 원 이 여자가 훔쳐서 뭐 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판결문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살해 후 2시간이 지나서요. 이제 12시 반이 됐습니다. 여자는 사체를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끌고 가는 게 어렵습니다. 40대 여성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남자 사체 옮기는 게 쉽지가 않죠. 게다가 집 밖에 있는 차까지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틀 전에 봐둔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요. 골절기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으면 돈을 줘야죠. 외상이냐? 아니요. 할부냐? 아니요. 돈을 줬습니다. 자기 돈 안 썼습니다. 남자 옷에서 훔친 260만 원. 남자를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거기에서 꺼낸 돈 260만 원으로 이 골절기 대금을 치른 거예요. 네, 믿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골절기 대금을 치른 다음에 남은 돈이 있었거든요. 이거 범행 다음날 ATM기에 가가지고 자기 계좌에 또 입금을 했습니다. 네, 황당한 일이죠. 네. 아무튼 이 여자는요, 남자 돈으로 산 골절기로 남자 사체의 허벅지를 자릅니다. 이게 두 다리를 잘라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갑자기 망치에 맞아가지고 끔찍하게 죽었어요. 물론 그 전에 뭐 관계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만 보면은 그 다음에 40차례나 머리 얼굴 맞아서 망가집니다. 또 가지고 있던 돈 뺏겨요. 또 그 돈으로 산 골절기로 다리가 잘립니다. 와, 이거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여자 어떤 사람이냐? 전과 여러 건 있냐?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생애 첫 범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폭력성이 있었냐?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사이코패스냐?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어떻게 맨정신에서 이게 하기 어려운 이런 사체 절단 이거 어떻게 했냐? 게다가 정육점용 기계를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 피도 많이 났을 텐데 어떻게 한 거냐? 그만큼 분노가 심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때 고3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살인 범행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이 여자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가 딸을 못 믿었어요. 딸이 신고할 수도 있다. 딸이 내가 살인범이라는 걸 신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보통 신고하지 못하게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공범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요, 고3 딸을 사체 유기 범행에 데리고 갑니다. 같이 버리자. 자른 사체 버리러 가는데 딸을 데려갑니다. 자, 이게 엄마가 딸에게 할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남자의 행태가 옳은 게 아니죠. 협박을 왜 합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런데 그 후에 있었던 일은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자, 여자는요, 이렇게 골절기로 자른 두 다리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요,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 잘라냈으니까 그 외에 몸통과 팔, 머리 있잖아요. 이거는 검은 비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검은색 영의용 가방 캐리어에 담아요. 넣은 다음에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차를 운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고 오후 4시에 한 야산으로 이동했는데, 근데 제가 이 사건 영화 같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히 잔인해서만은 아닙니다. 사건, 사고, 소동이 좀 많았어요. 이 차가 말썽이었습니다. 이 고갯길을 올라갔거든요. 산에서 야산에 버리려고. 이게 고장났습니다. 차가 퍼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차 버리고 도망가야 되나? 시체까지 놓고? 아니면 다른 차를 가지고 가야 되나?
빌려와야 되나? 택시를 타야 되나? 어떻게 되지? 자, 보험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침착하게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견인차를 불러가지고요, 정비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했어요. 그리고 그 수리된 차를 받아가지고 다시 운전해서 사체를 산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차를 끌고 가서 수리하고 다시 가져오고, 그때 내내 차 안에 시신이 있었던 거죠. 네,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 차를 받은 여자 다시 산길에 올라갔고요, 도로 산 아래에서 이 다리를 담은 비닐봉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더 이동해가지고요, 7시 40분경에 도로 옆에 배수로에 몸통이 담긴 가방을 던져서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차가 있잖아요. 남자가 타고 온 차. 이거 딴 데로 갖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처리해야죠. 그래서 여자는요, 이 남자 차를 다른 데로 옮겨놨는데 이때도 머리를 써요. 운전하면 핸들 잡아야 돼, 문도 열어야 돼, 차 안에 뭐 만져야 돼. 와, 짐은 남죠. 그래서 장갑을 끼고 운전까지 했습니다. 머리를 많이 썼죠. 네. 하지만 이 정도로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완전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터무니없죠. 얼마 뒤에 사체가 발견됐고요,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결국 이 여자가 살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재판에서 이 여자는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정신감정서를 보면은요, 범행 5년 전인 2000년에 자살 시도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능력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이 범행 도구를 미리 골랐잖아요. 계획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돈을 훔쳐가지고 대금을 치렀습니다. 대담하다는 거죠. 차가 고장나서 견인차 불렀어요. 침착하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범행 당시의 사물 변별 능력은 충분했다. 그리고 당시에도요, 정신과 치료 받은 다음에 호전돼가지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받지도 않았거든요.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여자는 사체가 발견되고 여기선상에 올랐을 때에도 아주 태연하게 남자와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범행 후에도 보통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범하고 침착한 그런 행동 등을 했죠.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이 있는데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숨겨왔던 과거 뭐 이런 것도 비밀을 알게 되면서 충격이 컸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유족들은 이 피해자를 처참하게 잃고, 그리고 또 사체마저 온전히 보존할 수 없게 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이 여자는 유족들에게 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범행의 원인 중에 이 남자가 영향을 준 것도 있잖아요. 네. 남자 본인도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었음에도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집착을 했다. 이게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것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됐다. 이런 거 두루 참작을 해서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2005년 대구에서 벌어진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지는 내연남 골절기 살인 사건 알아봤고요. 대단히 끔찍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영화로 만든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대로 다 만들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고 듣고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범죄를 막고, 그리고 또 범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